두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겠느냐? 감옥 갈 가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난 연말에 3대 그 악도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힘도 한번.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특별히 그 황교안 대표님의 지도력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미 자유우파 국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9%입니다. 9%. 14%에서 9%로 내려졌어요. 아마 다음 달에 가면 아마 9%에서 한 5%로 내려갈 겁니다. 5%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대로 탄핵되는 거예요. 탄핵. 근데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4월 15일 날 선거하면 253개 지역의 이제 후보자들이 막 선거 연설하고 선거운동할 때 아마 황교안 대표는요 한 번도 안 볼 겁니다. 차라리 오지 말아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당 대표는 당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가거나 아니면 당 지지율을 끌고 가는 한 5에서 10%가 지도자가 앞서가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연설도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9% 내려갔으니까 절대 못 오게 할 겁니다. 왜? 황교안 뜨면 자기한테 손해보니까 이러한 지금 참혹한 상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총리를 마치고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내가 처음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장로님 앞으로 대한민국은 탁현민과 정광훈과의 싸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탁현민과 정광훈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내가 했어요. 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착각한지 몰라도 나는 탁현민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 정부가 광화문에서 이루어진 국민혁명의 실험으로 완전히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이 황교안 대표님이 문재인을 이겨야죠. 이게 우리가 이겨놓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일기를 해보니까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앞으로 3년 4년 해서 황교안 체제로 총선하고 그 다음에 대선해서 내가 볼 때 불가능하겠지만 설령 이겼다고 치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럴 때 나는 황교안의 지도력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반도 못 갔다고 합니다. 난 이건 미리 수일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이명박의 절반도 못 가요. 나는 황교안 대표님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아는 것이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3분의 1도 못 갑니다. 황교안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랬을 때 이건 큰일 났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6월 달부터 전 자유우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광화문에 뛰어나왔어요. 판을 바꾸어놓고 이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국민들이 120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혁명에 어마어마한 차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차원을 좌파 애들만 못해요. 좌파 애들은요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무슨 자기들이 데모하면 그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앞에 와서 다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도 대통령 되기 전에 촛불 시위할 때 보시죠. 매일같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혁명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대상. 저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꼭 토요일날 우리가 집회하면 저쪽 구석에서 따로 집회하고 저 미쳤죠. 저 본정신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있는 주위에 몇 사람한테 쌓였어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는 딱 틀어지고 어떻게 말하냐. 절대로 정광훈 목사 가까이 못 오고 하세요. 광화문 세력 가까이 못 오게 하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 황교안 대표님은 판단력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전 자유우파 국민들이 함께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집회도 꼭 따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연말에 3대 그 악법이 넘어갈 때에 나는 그 3대 악법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의 그 역사적 의미를 어디까지 깊이 생각했냐. 1910년 고종이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걸 한일 합방, 한일 평합이라고 해요. 그 아주 그 역사적인 무서운 사건이죠. 고종도 견디다 못해서 도장 찍는 것은 사실 5년 후에 찍었습니다. 5년 후에 찍었는데 1910년도에 고종이 결국은 항복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국가를 관리할 힘이 없으니 일본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 1910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사건이지만 지난 연말에 있었던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넘겨주는 걸 보고 나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신 안 차리면 역사적 의미가 그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3대 악법 그것을 넘겨준 것은 그 결과가 결국은 3대 악법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선거법에다가 또 거기에 공수법에다가 그 내용이 뭡니까?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당연히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가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자유한국당 실력으로는 못 막을 것 같아서 최초로 우리 광화문 세력이 한 달 전에 월요일 날 여의도를 우리가 점령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최초로 우리가 갔잖아요. 그날 최초로 우리가 여의도에 가서 3대 악법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가니까 그게 건국 후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여의도를 국회를 점령한 처음입니다. 첫 사건입니다. 그때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황해가지고 빨리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합의하라. 그것은 합의하지 않고는 이거는 진행할 수 없다. 그걸 바짝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화요일, 수요일 3일만 더 밀고 갔으면요. 문희상이가 도선 든다고요. 그래서 협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 나한테. 화요일부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화요일 날. 내가 안 간 대신에 당신들 책임져. 그랬더니 책임진다. 책임지기는 뭘 책임져요. 그런데 저놈 자식들은 왜 그러면 우리를 국회 화요일 날부터 오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막아지면 다시 말해 3대 악법이 막아지면 태클을 걸어서 이걸 저지가 되면 저지가 된 그 공로가 광화문에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참 멍청한 놈들이 있습니까? 정말 머저리 같은 놈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10월 3일 날 건국 후로 광화문에서 정말로 최고의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10월 3일 아시죠? 이 대회를 이 10월 3일 대회보다가 3배, 4배의 대회를 이번에 3.1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3.1절 대회를 해서 아주 끝장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져가는 몸을 이끌고 오늘도 내가 여기에 사실은 이 건강 때문에 여기에 제가 특강하러 올 형편이 못 되는데 전직 총장님이 하도 부탁해서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때의 10월 3일 날 그 국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조국이가 바로 거기에 태클에 걸려서 조국이가 물러갔잖아요. 조국에 물러간 것이 주된 힘이 광화문에서 해낸 걸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날 뭔 짓 한지 알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이 해냈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포상식 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면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도 내가 보면 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있어 없어? 우리는 목숨 걸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우리는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여름이 언제 갔는지 가을이 언제 갔는지 겨울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특별히 청와대 앞에서는 목사님들이 거의 3,000명이 번갈아 가면서 저녁에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단식도 투쟁하고 하는데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승만의 자유당을부터 시작한 자유우파 정당이 아마 이번에 가장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냐? 북한으로 나를 넘겨주는 마지막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처럼 아마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을 끝내는 마지막 넘어가는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틀림없이 범죄행위를 할 것이다. 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요, 이미 벌써 저것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도자 송진우, 그 다음에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 선생님에 의하여 시작된 정당입니다. 저게 원래 건전한 정당이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와서 당을 안 했습니다. 자유당 안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긴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한민당, 요즘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상이죠.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면 자기들의 조상은 한민당이라고 아예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사진도 걸어놓고. 그런데 이승만은 그 위에 있는 국가 설립자였습니다. 국가 설립자로서 그 위에 계셨고 이승만은 시시한 정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자유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김성수 송진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한민당은요. 원래 이 정당은 우파였습니다. 우파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이승만을 밑에서 받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송진우 선생님과 이 김성수 호남의 지도자들은 일제시대 때 호남은 이제 땅이 많으니까 넓은 평야가 있어서 이들은 지주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주들의 아들인데 김성수와 송진우 선생님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겁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호남의 지주들의 아들인데 일본 놈들이 한국을 식민지살이 시킬 때 주로 지주들의 아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지주들의 아들을 통하여 국내를 다스려 조선 총독부가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이 많은 지주들의 아들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선발되어서 한국을 통치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와세아 대학, 동경대학 다 일제시대 때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의 앞에 서서 일했던 주로 지주들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큰 지금
그 공포가 생긴 거예요. 왜? 이승만이가 들어오면 자기들을 가만히 안 둘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왜 일본은 앞쪽에 대해서 했냐? 그러니까 이승만 들어오기 전에 이승만에게 사실은 뇌물로 바치려고 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한민당입니다.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여기 와서 대통령 하시라고. 그러나 뭐 박헌영은 박헌영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이승만 데려가려고, 또 이쪽에 한민당은 한민당 만들어 놓고 이승만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거기 가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도 없는 것들이 벌써부터 권력에 눈을 떠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하는 지금 조선 호텔 자리입니다. 거기에 독립촉성중앙대회에 참석해. 그래서 송진우하고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협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겨루게 하다가 박헌영은 끝까지 이제 이승만하고 맞서다가 북한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 한민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두 축인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같은 건데 이 한민당도 처음에는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후로 내려오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신민당으로 바뀌어서 그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또 크게 기여했죠. 민주당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냐, 이걸 내가 김대중 밑에서 함께 일했던 그 김경재, 지금은 우리 쪽으로 와 계시는 김경재 자유연맹 총재 그분 비롯하여 같은 급에 있었던 한하가 뭐 또 한광호 이런 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이 어느 정도냐. 자, 박헌영 완전 빨갱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송진우,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여기 중에서 어느 쪽의 계열이라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여운형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은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 그러니까 김구보다는 약간 더 좌로 가 있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제가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3만 불로 살지라도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문제다.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 할 때 보면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존재해야 된다. 이걸 김정일한테 계속 설득해서 받아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통일된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존재해야 된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그때 해방도 되기 전인데 1912년도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의 그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뭐냐? 이미 한국이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된 후에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할 때에 제목이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도 되기 전에 1912년도 다시 말해서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간 지 2년 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미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국제사회에서 박수를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미국 없는 중립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우리는 어느 셋 중에 하나는 늘 먹히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인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저는 지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통일된 한국 안에도 주한미군은 존재해야 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5천년 동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통일 방법론에 대해서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돈을 줘서 북한을 감동시켜서 개방된 뒤에 그래서 국제사회로 나오게 해서 이걸 통일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전략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은요. 노무현과도 다르고 노무현도 보십시오. 노무현도 사실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FTA도 결국은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강경기지도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이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되는 최초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노사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겁니다. FTA 한 것 때문에. 또 제주도 강경기지 한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은 정권도 내어주게 되었고 자기의 종교적 지도적 경제 같은 그 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은 최소한 노무현처럼 해야 되거든요. 뭔지 모르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청와대에 딱 앉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 이게 국가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절대로 미국하고 맞짱 뜨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 후에 중간쯤 가서 대통령 된 뒤에 중간쯤 가서 본정식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살하는 때도 보면은 여러분 언론을 다시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되고 난 뒤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노무현 이제 비자금 우선 드러난 건 뭐 수천억 되겠지만은 박연차한테 맡겨놓은 돈은 뭐 수천억이 뭐 될지도 뭐 확인해봐야 알지만 조사하다 말았으니까 일단 드러난 것이 600만 불이니까 약 6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저지에다가 무슨 자녀하고 집을 샀다 모았다 권양숙 여사가 그래가지고 1차 조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1차 조사로 들어가니까 아침에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버스 출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버스 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밤늦게 도착해서 봉화마을에 도착한 뒤에 버스에 내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여러분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느냐? 우병우한테 조사받은 모욕감 나도 조사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은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도 조사 받아보면 아시죠? 처음에는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 모시려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사관례상 존칭을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반말 딱 하죠. 정강훈 씨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목사 이 자식아 목사가 거짓말해 이 새끼야 딱 이렇게 나오는